장원급제를 한 어부의 아들. 옛날 바닷가 한 마을에 어부가 살고 있었어요. 날마다 고기를 잡아 팔아서 겨우 굶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이었지요. 그한테는 아들이 하나 있어 꽤나 영리했답니다. 어느 날 그 아들이 아버지한테 뜻밖의 말을 꺼내었어요. 아버지, 저도 서당에 다니게 해주세요. 그러자 아버지가 눈이 둥그레졌어요. 아니, 그게 무슨 말이냐? 서당은 양반댁 도령들이나 다니는 곳이야. 우리 같은 상놈은 받아주질 않아. 또 공부를 한들 세상에 써먹지도 못할 텐데 무슨 소용이 있단 말이냐? 하지만 아들은 뜻을 굽히지 않았답니다. 공부를 못하느니 차라리 죽고 말겠습니다. 아들이 자꾸만 간절하게 청하자 아버지는 차마 그 마음을 모른 척 할 수가 없었답니다. 그는 한참을 생각한 끝에 기운 없이 말하였어요. 그래, 내가 어떻게든 해보마. 기다려보거라. 다음 날부터 어부는 매일 바다에서 잡은 물고기 가운데 제일 좋은 것을 골라서 서당 훈장 댁에 갖다 바치기 시작하였어요. 훈장은 마침 살림이 넉넉지 않았던 터라 어부가 가져다 주는 고기를 고맙게 받아서 먹었지요. 어느 날 훈장이 아침을 먹고 문을 나서려고 보니 어부가 마당에 무릎을 꿇고 엎드려 있었어요. 아니, 이게 웬일인가? 선생님, 소원이 하나 있습니다. 제발 제 소원을 들어주십시오. 다름이 아니라 저한테 아들 자식이 하나 있는데 공부를 못하면 차라리 죽어버리겠다고 합니다. 그 아이를 거두어서 가르침을 베풀어 주십시오. 그러자 서당 훈장은 한동안 고민을 하더니 입을 열었어요. 알았네. 내가 어떻게 해볼 터이니 내일부터 아들을 서당으로 보내게. 고맙습니다, 선생님. 다음 날 어부의 아들은 날아갈 듯한 마음으로 서당을 향하였어요. 그러나 그가 서당에 이르자 양반댁 도령들이 눈을 내리깔고 쳐다보면서 조롱하기 시작하였지요. 저 꼴 좀 보게. 저 더러운 놈은 누구야? 심부름 없겠지 뭐. 얘, 여기 이 요강 좀 치워라. 아이가 얼굴이 빨개져서 어쩔 줄 모르고 있는데 서당 훈장이 도착해서 그 모습을 발견하고서 말하였어요. 너로구나. 상민의 자식으로서 학문의 뜻이 있다니 갸륵한 일이야. 이왕 결심한 것이니 열심히 공부하도록 하거라. 그러면서 그 아이를 방 안으로 들이려고 하자 도령들이 나서서 법석을 떨기 시작하였어요. 스승님 안 됩니다. 어찌 상놈의 자식과 한자리에서 공부를 한단 말입니까? 맞습니다. 그리하신다면 우리 모두 돌아가겠습니다. 도령들이 이렇게 나오자 서당 훈장은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할 처지가 되었어요. 오냐, 알겠다. 하지만 저 아이가 마당에서 공부를 하는 것까지 막지는 않겠지. 그것도 안 되겠다면 다들 돌아가거라. 도령들이 잠깐 웅성거리다가 잠잠해지자 훈장이 어부의 아들한테 말하였어요. 진정 공부를 하고 싶다면 마당인들 어떠리 그리 하겠느냐. 그러자 아이는 눈물을 흘리며 말하였어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선생님. 그날부터 어부의 아들은 마당에 꿇어앉아서 공부를 하기 시작하였지요. 그는 방 안에서 들려 나오는 말소리에 귀를 기울여 토시 하나도 놓치지 않고 낱낱이 새겨 외웠어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하루도 빠짐없이 그렇게 지성을 다해서 공부를 하니 어부의 아들은 3년 만에 양반 도령들은 물론이고 스승을 능가할 정도의 실력을 갖추게 되었지요. 그때 나라에서 과거를 시행한다는 방이 붙었답니다. 오랫동안 공부를 해온 양반 자제들이 과거를 보겠노라고 나서기 시작하였어요. 어부의 아들 또한 과거를 보리라는 결심을 하고 훈장을 찾아갔지요. 스승님, 저도 과거를 보고 싶습니다. 그래, 너의 실력으로 보면 급제가 분명하다만 받아들여질지 걱정이로구나. 아버지의 걱정은 더욱 컸답니다. 상놈의 자식이 과거라니 무슨 소리냐. 무슨 화를 당할지 모를 일이다. 죽을 때 죽는 한이 있더라도 한번 해보렵니다. 어부는 더 말리지 못하고 그간 모아둔 돈을 털어서 노자를 마련해 주었어요. 돌아오는 길은 고사하고 가는 길에 쓰기도 빠듯한 돈이었지요. 하지만 아들은 감지덕지 받아들고서 괴나리 보찜을 맨 채 한양으로 향했답니다. 어부의 아들이 여러 날을 쉼 없이 걸어 한양 땅에 이르렀을 때 같은 서당에서 공부한 양반 자제들이 말을 타고 가다가 그를 발견하고서 소리쳤어요. 아니, 저겐 누구야? 고기잡이 아들놈이잖아. 저 녀석이 왜 여기에 왔지? 과거를 보러 왔나 보군. 그건 안 되지. 그들은 그렇게 수군거리며 어부 아들의 뒤를 따르기 시작하였어요. 그리고 객주집 헛간을 빌려 잠을 자려고 하는 어부의 아들을 끌어내서 을러대기 시작하였지요. 상놈의 자식이 과거를 본다니 세상이 거꾸로 돌아가는군. 우리한테 걸렸으니 그냥 넘어갈 수 없지. 그들은 어부 아들을 이끌고 밖으로 나갔답니다. 그리고 어느 대갓집 담장 아래에 이르러서 담 안에 높이 선 배나무를 가리키면서 말하였어요. 저 나무에 열린 배를 따다가 우리한테 나누어주면 모른 척 눈 감아주지. 어부의 아들을 도둑으로 몰려는 수작이었어요. 그 사실을 모를 리 없었지만 말을 듣지 않을 방법도 없었지요. 어부 아들은 양반 자제들의 손에 등을 떠밀려 담을 타넘고 배나무에 오르기 시작했답니다. 저기 누가 배나무에 올라간다. 도둑이여. 양반 자제들은 담장 안에다 이렇게 소리를 치고서 후다닥 도망가 버렸어요. 그 대갓집은 나라에서 큰 벼슬을 하고 있는 정대감의 집이었답니다. 그리고 배나무가 있는 곳은 정대감의 딸이 거처하는 별당 뜰락이었어요. 별당에서 술을 놓고 있던 정대감 딸이 이상한 소리를 듣고서 밖을 살펴보니 정말 누군가가 배나무에 오르고 있었답니다. 대감 딸이 뜰로 내려서면서 말하였어요. 당신은 뉘십니까? 귀신이거든 올라가고 사람이거든 내려오세요. 어부의 아들이 나무에서 내려와 서자 대감딸이 어떻게 된 일인지를 물었답니다. 그러자 어부 아들은 사연을 있는 그대로 이야기하기 시작하였어요. 대감딸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가만히 살펴보니 그 행색은 남루하되 용모와 언사는 예사롭지가 않았답니다. 과거를 보려 한다니 어디 한번 시험해 봅시다. 대감딸은 어부의 아들을 방으로 인도해서 붓과 종이를 내려놓은 다음 시제와 운자를 불러주고 시를 지어보라고 하였어요. 그러자 어부 아들은 오래지 않아 한 편의 시를 이루었지요. 대감딸이 보니 거의 고칠 데가 없는 훌륭한 작품이었어요. 훌륭합니다. 한두 군데 말고는 흠잡을 데가 없습니다. 이만하면 장원 급제도 가능하겠어요. 정대감 딸은
두어 군데 글자를 짚어주고 나서 어부 아들한테 말하였어요. 실력이 있다 한들 그런 행색으로 어찌 시험장에 들어가겠습니까? 그러곤 자리에서 일어나서 옷장을 열더니 선비의 의관을 한 벌 꺼내주면서 갈아입도록 하였답니다. 어부의 아들이 옷을 갈아입고 보니 천하에 비할 바 없는 훌륭한 선비였어요. 대감 딸은 미소를 지으며 옆에 놓인 상자에서 무언가 먹을 것을 꺼내 주었지요. 과일도 같고 경단도 같은데 입에 넣어보니 꿀처럼 사르르 녹았답니다. 밤이 늦어지자 어부의 아들이 하직 인사를 하였어요. 정말 고마웠어요. 이 은혜 잊지 않겠습니다. 인연이 있으면 또 만나겠지요. 어부 아들은 그 길로 양반 자제들이 묵고 있는 객주집으로 돌아왔어요. 양반 자제들이 어부 아들을 보고 깜짝 놀라 말하였지요. 그래, 배는 따왔느냐? 올라가 보니 배 대신 이런 게 있더군요. 어부 아들이 과일도 같고 경단도 같은 것을 전해주자 양반 자제들은 한번 맛을 보고는 홀딱 반해버리고 말았어요. 세상에 이런 맛있는 게 다 있단 말이냐? 그들은 우르르 정대감 집으로 몰려갔어요. 그리고 담을 넘어서 배나무에 오르기 시작하였지요. 때마침 야순을 돌던 대감댁 하인들이 그 모습을 발견하고 붙잡아서 관가에 넘기니 그들은 과거는 고사하고 옥에 갇혀 옴짝달싹 못하는 신세가 되고 말았어요. 시험 날이 되자 어부의 아들은 과거 시험장으로 들어갔지요. 방방곡곡에서 몰려든 수많은 양반댁 선비와 도령들이 시험장을 가득 메웠답니다. 마침내 과거 글의 시제와 운자가 내걸렸어요. 어부의 아들이 그 제목과 운자를 살펴보니 뜻밖에도 전날 정대감 딸에게서 받은 것과 다름이 없었답니다. 그는 자신 있게 붓을 놀려서 제일 먼저 글을 제출하였어요. 그리고 당당하게 장원으로 뽑혔지요. 시골에서 올라온 젊은 도령이 장원 급제를 하자 새로운 인재가 났다고 대궐이 들썩거렸어요. 정승 판서들이 서로 사위를 삼으려고 하였지요. 그런 가운데 대감 하나가 제일 먼저 그 사람을 점찍어서 사양할 틈도 주지 않고 곧바로 사위로 정하고 말았답니다. 그리고 딸과의 혼례를 서둘렀어요. 그가 어쩌지 못하고 혼인을 치르고 보니 색시는 다른 사람이 아니라 전날 담을 넘어가서 만났던 그 처녀였어요. 두 사람은 깜짝 놀라서 손을 맞잡았지요. 세도가 당당한 대감의 사위가 되고 똑똑한 아내를 얻은 어부의 아들은 하루하루가 꿈만 같았어요. 하지만 시골에서 자신을 기다리고 있을 부모님을 생각하면 가슴이 답답하였지요. 모시고 오기는 해야 할 텐데 뒷일을 어떻게 감당할지 막막하기만 하였어요. 그는 고민 끝에 스승께 편지를 썼답니다. 한양으로 와서 어디로 찾아오라는 소식을 부친한테 전해달라는 사연이었어요. 그 무렵 어부 내외는 아들을 한양으로 보내놓고 노심초사하고 있었답니다. 과거를 보고 돌아올 때가 훨씬 지났는데도 소식이 없자 불안한 마음으로 나날을 보내는 중이었어요. 아이고, 우리 자식은 죽었는가 살았는가. 보내지를 말고 붙잡았어야 하는데. 그때 서당 혼장이 은밀히 어부를 불러서 안부를 묻더니 꿈에도 그리던 아들의 소식을 전해주었어요. 아들을 만나려거든 한양에 올라가 이 주소를 찾아가 보게. 어부는 그 길로 아들이 좋아하는 메밀떡을 한아름 해서 짊어지고는 한양을 향해 길을 떠났어요.
천신만고 끝에 한양에 도착한 어부는 물어물어 서당 훈장한테 받은 주소지를 찾아갔지요. 겨우 집을 찾고 보니 담장이 두 길이나 되고 소슬대문이 으리으리한 대갓집이었어요. 어부는 감히 주인을 찾을 엄두를 내지 못하고 문 앞에서 이리저리 서성대었지요. 그러자 그 집 하인들이 어부를 덜컥 붙잡아다가 헛간 속에 집어넣고 철컥 문을 닫아 걸고 말았어요. 어부는 꼼짝없이 갇힌 신세가 되었지요. 그날 밤 헛간에 갇힌 어부가 앉은 채로 꾸벅꾸벅 졸고 있는데 헛간 빗장이 스르르 열리더니 누가 살짝 문을 열고서 안으로 들어왔어요. 그러더니 황급해하는 어부한테 큰절을 올리는 것이었지요. 아버지, 접니다. 어부가 아버지란 말에 깜짝 놀라서 그 사람을 살펴보았어요. 가만히 살펴보니 정말로 자기 아들이 분명하였지요. 이게 어찌 된 일이란 말이냐? 저는 과거에 장원 급제에서 이 집 사위가 되었답니다. 하지만 사람들이 아버지를 보면 의심할 것 같아서 이렇게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용서하세요. 그러자 아버지가 눈물을 글썽였어요. 네가 못난 아비 때문에 끝까지 고생이로구나. 어부는 고향에서 가지고 올라온 보찜을 풀기 시작하였지요. 얘야, 네가 좋아하는 메밀떡을 가져왔구나. 이것 좀 먹어보아라. 아버지가 권하니 아들은 먹지 않을 수가 없었답니다. 배가 부르고 목이 메어 넘어가지 않는데도 아버지는 자꾸 떡을 권하였어요. 아들은 떡을 받아서 먹는 척하면서 여러 개를 주머니 속에 슬쩍 감추었지요. 아버지, 또 오겠습니다. 편히 쉬세요. 아들은 헛간 밖으로 나와 문을 닫아 건 다음 발소리를 죽여 잠자던 방으로 돌아왔어요. 그런데 뜻밖에도 방에 불이 켜 있고 아내가 일어나 앉아서 남편을 기다리고 있었답니다. 어딜 다녀오시나요? 그게 그 주머니 속에 불룩하게 든 것이 무엇이지요? 좀 꺼내보세요. 어부의 아들은 더 이상 아내를 속일 수가 없음을 깨달았어요. 면목이 없소. 이런 일은 함께 처리하셔야지 어찌 그렇게 아내도 모르게 덮으려 하신단 말입니까? 어서 아버님을 모셔오세요. 아들이 헛간에 가서 아버지를 모시고 오자 며느리는 예를 차려서 시아버지한테 큰 절을 올렸어요. 다음 날부터 시아버지를 양반으로 만들기 위한 며느리의 비밀 교육이 시작되었지요. 시아버지를 다락에 숨겨둔 채 입는 법과 먹는 법, 걸음걸이와 말하는 법까지 양반의 법도를 하나하나 알려주고 연습하게 하였어요. 그렇게 한 달을 가르쳐 주자 어부는 시골 양반으로 행세해도 모자람이 없을 정도가 되었답니다. 이제 됐습니다. 본가로 내려가셨다가 정식으로 찾아오세요. 어부는 며느리가 가르치는 대로 고향에 내려가서 한양으로 간다는 통지를 놓은 다음 정대감 댁으로 향하였답니다. 시골에서 사돈이 온다는 소식을 받은 정대감은 고관 대작을 다 모아놓고 잔치를 벌여서 사돈을 맞이하였어요. 어부가 의관을 정제한 모습으로 대감집에 도착하니 누가 봐도 당당한 시골 양반이었어요. 행동거지나 말하는 모습도 꽤나 의젓하였지요. 자, 오늘은 즐거운 날이니 다 함께 듭시다. 그런데 술 때문에 문제가 벌어졌어요. 자리에 모인 손님들이 너나 없이 아들 칭찬을 하면서 한 잔씩 권하니 어부는 그 술잔을 받아 마시다가 그만 흠뻑 취하고 말았답니다. 이때 어떤 손님 하나가
자, 지흥이 도도하니 우리 노래라도 한 곡조씩 뽑아봅시다. 하더니 흥치 있게 한 곡조를 뽑아 놓았어요. 그러고는 노래가 끝나자 어부한테 노래를 청하였지요. 자, 이제 시골에서 오신 양반의 노래를 들어봅시다. 그래요. 어디 한번 들어봅시다. 손님들이 다들 손뼉을 치며 권하자 어부는 취한 기분에 자리에서 일어나 흥겹게 노래를 부르기 시작하였어요. 어기여차 어야 디어라 노를 저어라 이 고기 저 고기 이 물속의 고기가 모두 다 내 것이로다 어야 디어라. 순간 좌중이 찬물을 끼얹는 듯이 조용해졌어요. 그리고 손님들이 하나둘 일어나서 집으로 돌아가기 시작하였지요. 정대감은 얼굴이 흑빛이 되어 아무 말도 못하고 있었답니다. 그도 그럴 것이 그것은 고기잡이를 하는 천한 사람이나 부를 법한 노래였던 것이에요. 정대감은 당장 사위를 불러서 호통을 쳤답니다. 감히 나를 속이다니 당장 저자와 함께 이 집에서 나가라. 어부의 아들이 감히 변명을 못하고 나가려고 하는데 그 아내가 나서서 말하였어요. 아버지, 저의 지아비를 내치시면 소녀 또한 나가겠습니다. 그러자 정대감이 더욱 화가 나서 소리쳤어요. 오냐, 네 마음대로 하거라. 그 대신 다시는 집에 들어올 생각을 말아라. 그렇게 해서 어부의 아들과 대감 딸은 하루아침에 집에서 쫓겨나 방황하는 신세가 되고 말았답니다. 속절없이 한양 장안을 벗어나 시골을 향해 힘없이 걸음을 옮기던 어느 날 일행은 한 커다란 객주집에서 조그만 방을 얻어 하루를 묵게 되었어요. 그 객주집의 주인은 여관 말고도 무척이나 넓은 땅을 가진 엄청난 부자였지요. 나라에서 둘째가라면 서러울 정도였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우연히 어분의 일행을 보고는 정대감 딸의 미모에 혹하고 말았답니다. 그는 대감 딸을 빼앗을 욕심으로 어부의 아들에게 내기를 제안하였어요. 나하고 내기합시다. 바둑을 한 판 둬서 내가 지면 재산을 다 드리리다. 내가 지면요? 그러면 당신 아내를 나한테 넘기요. 세상에 그런 내기가 어디 있단 말이오. 그런 소리는 하지도 마오. 그런데 그 얘기를 전해 들은 아내가 뜻밖에도 내기에 응하라고 하는 것이었어요. 어부 아들이 말도 안 된다며 고개를 저었으나 아내가 어찌나 간절히 권하는지 그 뜻을 꺾을 수 없었답니다. 결국 어부의 아들과 부자는 각기 아내와 전 재산을 내걸고 바둑 시합을 하게 되었어요. 어부 아들의 요청으로 한 달 후에 시합을 벌이게 되었지요. 부자는 시합에 자신이 있었어요. 그간 여러 사람과 바둑을 두어서 한 번도 진 적이 없는 터였지요. 그에 비해 어부의 아들은 바둑돌이라고는 한 번 잡아본 적도 없었답니다. 하지만 그 곁에는 아내가 있었어요. 아내의 부친인 정대감은 나라의 국수로 이름날 정도로 바둑의 수가 높은 사람이었지요. 정대감의 적수는 딱 한 명뿐이었으니 바로 자기 딸이었답니다. 정대감 딸은 그날부터 방에 틀어박혀 어부의 아들에게 바둑을 가르치기 시작하였어요. 어부의 아들은 처음에는 막막했지만 머리가 영리하다 보니 금세 바둑에 눈을 떠서 수가 늘기 시작하였어요. 마침내 한 달이 다 찼을 때에는 아내의 버금갈 정도의 고수가 되었지요. 드디어 많은 증인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내기가 시작되었어요. 부자가 호기롭게 바둑돌을 놓기 시작했지만 생각만큼 만만치가 않았답니다.
깜짝 놀라서 정신을 차렸을 때는 이미 판이 기운 뒤였어요. 어부의 아들은 보기 좋게 부자를 물리쳐 부자의 재산을 차지하게 되었답니다. 앞으로 이런 터무니없는 내길랑은 할 생각을 마시오. 어부의 아들은 이렇게 말하며 부자의 재산을 절반만 받았어요. 그것만 가지고도 나라에서 알아주는 부자로 행세하기에 충분하였지요. 부자가 된 어분의 가족은 대감딸의 지휘로 산 좋고 물 좋은 고을에 너른 집터를 구해서 99칸 너른 집을 지었답니다. 그리고 집안에 웬만한 저수지보다 더 큰 커다란 연못을 팠어요. 연못 속에는 갖가지 물고기를 풀어 넣어 살게 하고 물 위에는 배를 띄웠지요. 연못 옆에는 누각을 멋들어지게 지었답니다. 그래 놓고서 대감딸은 친정집에 편지를 띄웠어요. 꼭 한번 자기 집으로 놀러와서 지난날의 오해를 풀라는 내용이었지요. 정대감은 처음에는 편지를 본 척도 하지 않았지만 같은 내용의 편지가 자꾸 오자 점차 궁금증이 일었답니다. 그래, 어디 한번 어떻게 사는가 가보자꾸나. 정대감은 말을 타고서 딸이 사는 곳으로 향하였어요. 딸이 알려준 주소를 찾아가 사돈집에 이르고 보니 한양에서도 본 적이 없는 으리으리한 양반집이었지요. 전에 보니 고기 잡는 어부가 분명했는데 이게 웬일일까? 정대감이 문을 들어가서 보니 집안은 더욱 놀라웠어요. 딸의 안내를 받아 뒤뜰에 가보니 생각지도 않은 커다란 연못이 있었답니다. 연못 한켠 누각에 술상이 차려져 있는데 악사들이 한 옆에서 삼현 육각 풍악을 울리고 있었지요. 어부가 연못에서 배를 타고 노를 젓고 있다가 정대감을 맞이하였어요. 사돈어른 어서 오시오. 예. 저는 이렇게 소일하고 산답니다. 제 노래 한 자락 들어보시겠습니까? 그러더니 흥을 내서 노래를 하기 시작하였어요. 어기여차 어야 디어라 노를 저어라. 이 고기 저 고기 이 물속의 고기가 모두 다 내 것이로다. 어야 디어라. 그러자 정대감이 손으로 무릎을 치고 말았답니다. 옳거니 내가 이걸 모르고 오해를 하였구먼. 세상에 이런 풍류가 다 있는가? 그러자 곁에 섰던 딸과 사위가 웃으며 말하였지요. 함께 올라서 즐기시지요. 정대감은 딸의 집에서 마음껏 풍류를 즐긴 다음 서울로 올라왔어요. 그가 다시 조정의 대감들을 한 무리 이끌고 사돈댁에 내려오자 집안에서는 한바탕 커다란 잔치가 벌어졌지요. 어떻게 노는고 하니 대감들이 술에 취하고 흥에 겨워 어부의 선창을 따라서 다 함께 노래를 부르는 것이었어요. 어기여차 어야 디어라 노를 저어라. 이 고기 저 고기 이 물속의 고기가 모두 다 내 것이로다. 어야 디어라. 시아버지의 재치. 옛날 어느 마을에 시어머니의 잔소리가 심한 한 집이 있었답니다. 이거 해라 저거 해라 이건 왜 이 모양이고 저건 왜 저 모양이냐 하며 시어머니는 며느리를 몹시 괴롭혔지요. 그 바람에 며느리는 길을 못 펴고 늘 주눅이 들어 있었어요. 날마다 살얼음판을 걷는 심정이었지요. 어느 날 아침 시어머니가 이웃 마을에 놀러 간 뒤였답니다. 며느리는 뽀드득 뽀드득 소리를 내며 설거지를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만 그릇을 깨뜨렸지 뭐예요. 해구머니나 이를 어째?
며느리는 금방이라도 울음이 터질 것만 같았답니다. 물론 시아버지는 며느리가 또 시어머니의 잔소리를 듣게 될까봐 걱정이 되었지요. 시아버지는 잠시 생각에 잠겼어요. 그러더니 무릎을 치며 빙긋 웃었답니다. 시아버지가 며느리에게 다정하게 물었어요. 얘야, 그릇을 깬 게로구나. 기어드는 목소리로 며느리가 입을 열었지요. 예, 아버님, 이 일을 어쩌지요? 내게 좋은 생각이 있다. 그 깨진 대접을 잘 맞추어서 내 문갑 위에 올려놓거라. 며느리는 영문도 모른 채 시아버지가 시키는 대로 하였답니다. 그날 저녁이 되자 마실을 나갔던 시어머니가 돌아오는 기척이 났어요. 때를 기다렸다는 듯이 시아버지는 방문을 확 열어젖히며 호통을 쳤답니다. 아니, 당신은 밤늦도록 어디를 그렇게 싸돌아다니다가 이제 들어오는 것이야. 생각지도 않았던 시아버지의 행동에 며느리는 화들짝 놀랐답니다. 시어머니 역시 마찬가지였어요. 처음에는 놀라서 입만 쩍 벌리고 있던 시어머니가 비로소 화를 내며 대들었지요. 저놈의 영감이 갑자기 망령이 났나? 남이야 어딜 갔다 오든 당신이 뭔 상관이요? 그러자 시아버지는 목소리를 한층 더 높였어요. 저놈의 말버릇 좀 보게. 그러고는 문갑 위에 있던 그 대접을 휙 던졌지요. 대접은 방바닥에 부딪히더니 쨍그랑 소리를 내며 깨져버렸어요. 시어머니가 가슴을 치며 말하였지요. 아니, 차라리 나를 때리지 아까운 대접은 왜 던지우? 얘 며느라가야, 깨진 그릇 조각 치우거라. 눈을 뜬 동생과 야광주. 옛날 어느 마을에 형과 아우가 살았답니다. 동생은 착하고 부지런했지만 형은 성격이 고약하고 일하기를 싫어하였지요. 형은 동생이 미워서 밥도 주지 않았어요. 형의 부인도 동생을 구박하였지요. 형 부부는 언제나 힘든 농사일을 동생에게만 시켰어요. 착한 동생은 불만도 없이 봄부터 가을까지 열심히 일하였어요. 부지런한 동생 덕에 형의 곳간에는 쌀과 재물이 넘쳐났지요. 그러나 형은 동생이 먹는 쌀도 아까워서 밥 한 끼 제대로 주는 법이 없었답니다. 언제나 동생은 허름한 옷만 입고 다녔어요. 하루는 너무 배가 고파서 형의 방으로 들어갔지요. 여기가 어디라고 함부로 들어오는 게냐? 썩 나가지 못할까? 형은 동생을 보자마자 버럭 화를 내었어요. 형님, 정말 너무하십니다. 곳간에 가득 차 있는 것이 쌀인데 밥도 주시지 않다니요. 동생은 형을 보며 울먹였어요. 뭐가 어쩌고 어째? 네가 아직 혼이 덜 난 모양이구나. 형은 동생이 말대꾸를 한다며 몽둥이로 때렸답니다. 형에게 맞은 동생은 앞을 볼 수 없게 되었지요. 어떻게 동생한테 이렇게 할 수 있단 말인가? 동생은 서름에 북받쳐 죽고 싶었어요. 동생은 울면서 뒷산으로 달려갔지요. 그래, 높은 바위에 올라가 떨어져 죽는 것이야. 동생은 두 주먹을 불끈 쥐고는 높은 바위 위로 올라갔어요. 앞을 볼 수 없으니 바위에 올라가는 것도 쉽지가 않구나. 이때 바위 아래에서 소곤소곤 말소리가 들렸지요. 동생은 소리가 나는 쪽으로 귀를 기울였어요. 아저씨, 눈먼 제 자식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너무 안타까워요. 어미 호랑이가 곁에 있는 호랑이에게 하는 말이었어요.
동생은 호기심이 생겨 귀를 쫑긋 세웠답니다. 이 산 너머 골짜기에 조그만 샘물이 있어. 그 물에 눈을 씻으면 소경도 앞을 볼 수 있다고 하오. 이웃 호랑이의 말에 어미 호랑이는 눈을 동그랗게 떴답니다. 정말이에요? 난 그것도 모르고 속만 태웠네요. 어미 호랑이는 기쁜 마음에 어찌할 바를 몰랐어요. 그뿐이 아니오. 그 샘물 안에는 밤에도 빛을 내는 세모난 구슬이 있는데 그게 바로 야광주라는 것이요. 호랑이들의 대화를 들으니 동생은 더욱 흥미로웠어요. 야광주의 한쪽 모서리를 두드리면 밥이 나오고 다른 한쪽 모서리를 두드리면 옷이 나오고 또 다른 한쪽 모서리를 두드리면 집이 나온다오. 이웃 호랑이는 신이 나서 얘기하였어요. 야광주야 사람들에게나 필요하지 우리 같은 짐승들이야 어디에 쓰겠어요. 빨리 샘물을 찾아가서 눈을 씻겨야겠어요. 어미 호랑이는 자리에서 일어나 이웃 호랑이를 따라갔어요. 동생의 귀에도 샘물을 찾아가는 호랑이들의 발자국 소리가 들렸답니다. 동생은 발자국 소리를 들으며 뒤따라갔어요. 얼마쯤 갔을까? 호랑이들이 멈추어 섰지요. 풀숲에 주저앉아 귀를 기울이니 가까이에서 물 흐르는 소리가 났답니다. 이 샘물이요. 눈을 씻겨보시오. 어미 호랑이가 새끼 호랑이의 눈을 씻기는 소리도 들렸어요. 엄마, 보여요. 앞이 보여요. 잠시 후 기뻐하는 새끼 호랑이의 목소리가 들렸답니다. 호랑이들은 폴짝폴짝 뛰면서 좋아하였어요. 아저씨, 정말 고마워요. 이 은혜는 잊지 않겠어요. 어미 호랑이는 새끼 호랑이를 데리고 어디론가 사라졌지요. 동생은 물소리를 들으며 호랑이들이 사라질 때까지 기다렸어요. 손을 더듬으며 샘물을 찾았답니다. 그래, 이곳이로구나. 동생은 두 손으로 물을 떠서 눈을 씻었어요. 순간 동생의 눈이 번쩍 띄었지요. 보인다, 보여. 동생은 사방을 둘러보며 좋아하였어요. 앞을 볼 수 있게 된 동생은 샘물 안을 자세히 들여다보았지요. 호랑이 말대로 세모난 야광주가 빛을 내고 있었어요. 동생은 조심스럽게 야광주를 손에 들었답니다. 경치 좋은 골짜기로 가서 살아야겠구나. 동생은 형이 사는 곳과는 떨어진 곳으로 갔답니다. 그곳에서 야광주 한쪽 모서리를 두드렸어요. 밥 나와라. 그러자 김이 모락모락 나는 밥과 맛있는 반찬이 나왔답니다. 이번에는 다른 쪽 모서리를 두드렸어요. 옷 나와라. 순식간에 새 옷이 나왔답니다. 이번에도 다른 한쪽 모서리를 두드렸어요. 집 나와라. 말이 떨어지자마자 기와 집 한 채가 쿵 하고 생겼답니다. 동생은 이제 남 부러울 것이 없었어요. 그런데 시간이 흐를수록 그렇게 미웠던 형이 보고 싶었지요. 어느 날 동생은 허름한 옷을 다시 찾아 입었답니다. 지팡이를 짚고 형의 집을 찾아갔어요. 형은 거지 신세가 되어 있었지요. 형 부부는 동생을 보자 손을 잡으며 반가워하였어요. 형님, 이게 어떻게 된 것입니까? 내가 그동안 너에게 못할 짓을 많이 했구나. 정말 미안하다. 형은 그제야 부지런한 동생 덕분에 잘 살았다는 것을 깨달았지요. 얘야, 형을 용서해다오. 내가 너의 눈을 멀게 하다니. 형은 말을 잇지 못하였지요.
형의 눈은 어느새 촉촉하게 젖어 있었어요. 이제부터는 어진 마음을 먹고 부지런히 일을 할 것이란다. 너는 집에만 있거라. 내가 너를 먹여 살릴 테니 말이다. 동생은 형 부부의 손을 잡으며 미소를 지었답니다. 형님, 걱정하지 마세요. 신기한 샘물에 눈을 씻은 후 앞을 볼 수 있게 되었으니까요. 정말이냐? 형은 동생의 눈을 들여다보았어요. 동생은 그동안 있었던 일을 솔직하게 얘기하였지요. 형 부부는 동생을 끌어안으며 기뻐하였어요. 이걸 보세요. 동생은 샘물에서 얻은 야광주를 형에게 보여주었지요. 형과 동생은 한참 동안 서로를 붙잡고 말없이 울기만 했답니다. 그 후 동생은 형과 부지런히 일하면서 화목하게 살았답니다. 토끼 등에 붙어 살던 개미. 옛날 호랑이가 담배 피우던 시절이었어요. 개미는 자기 힘으로 먹을 것을 얻는 게 귀찮았지요. 그래서 언제나 폭신폭신한 토끼 등에 착 달라붙어 피를 빨아먹으며 하루하루를 살았답니다. 토끼의 털은 겨울에는 따스해서 좋았어요. 그런가 하면 여름에는 시원해서 좋았지요. 반면에 토끼는 쉬지 않고 깡충깡충 뛰어다녔어요. 어떻게 하면 괘씸한 개미를 내 등에서 떼어놓을 수 있을까? 토끼는 날마다 이 생각뿐이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토끼는 두 귀를 쫑긋 세웠답니다. 개미야, 오늘은 너희들이 한 번도 먹어보지 못한 맛있는 거 줄 테니 잠시 내려오렴. 토끼는 고개를 돌려 개미들을 향해 말하였지요. 정말 맛있는 거니? 개미들은 쉽게 내려오지 않았답니다. 그럼 그렇고 말고 어서 이리로 내려오라니까. 개미들은 한 번도 먹어보지 못한 맛있는 거라는 말에 입맛을 다셨지요. 토끼는 밥이 붙은 커다란 나뭇잎을 바닥에 내려놓았어요. 자, 모두들 가까이 오너라. 개미들은 좋아서 어쩔 줄을 몰랐지요. 토끼 등에서 겨우 내려온 개미들은 토끼 앞으로 다가갔어요. 토끼는 나뭇잎 한쪽을 물고 깡충 뒷걸음을 쳤답니다. 토끼야, 우리를 놀리는 거니? 놀리기는 그것보다 이쪽이 더 좋은 것 같아서 말이야. 토끼는 개미들을 향해 소리쳤지요. 개미들은 종종 걸음으로 토끼에게 다가갔어요. 토끼는 이번에도 나뭇잎을 물고 뒷걸음을 쳤답니다. 토끼야, 너 정말 그럴 거니? 개미들은 숨을 헐떡거렸어요. 화내지 마. 이쪽이 먹기에 좋은 자리라서 그렇다니까. 개미들은 다시 종종 걸음으로 달려갔지요. 겨우 개미들이 토끼에게 가까이 갔을 때였어요. 이번에도 토끼는 나뭇잎을 물고 뒷걸음을 쳤답니다. 토끼나 정말 우리를 놀릴 셈이로구나. 개미들은 슬슬 화가 나기 시작하였어요. 그게 무슨 소리니? 조금만 더 오렴. 아주 맛있는 거란다. 토끼는 한 발 뒤에 서서 개미를 향해 손짓을 하였답니다. 암만 놀려봐라. 우리가 물러설 줄 알고. 약이 오른 개미들은 오기가 생겼지요. 이를 악물고 토끼가 있는 곳을 향해 달려갔어요. 하지만 아무리 달려도 토끼를 따라갈 수는 없었답니다. 개미들은 배가 고프고 힘이 빠졌지요. 토끼는 자꾸만 뒷걸음을 쳤어요. 자, 어서 이리로 오렴. 토끼가 말을 끝내며 다시 뒷걸음을 칠 때였어요.
토끼 발에 바윗돌이 걸려 뒤를 돌아보니 실개천이 있었답니다. 토끼는 나뭇잎을 입에 물고 실개천을 깡충깡충 건너갔어요. 개미들아, 어서 건너오렴. 배가 고프지 않니? 물을 건넌 토끼는 입을 실룩거렸지요. 개미들은 물이 가로놓여 있어 더 이상 따라갈 수가 없었답니다. 그날부터 물 위에 모여 앉아 토끼가 건너오기를 눈이 빠져라 기다렸어요. 절대로 다시 돌아가지 않을 테다. 토끼는 개미들이 자기 등에 다시 기어오를까봐 어디론가 가버리고 말았지요. 개미들은 토끼를 따라오느라 피곤하고 지쳐 있었어요. 더군다나 며칠 동안 아무것도 먹지 못하였지요. 배고픈 개미들은 허리를 꼭 졸라매었어요. 배는 여전히 고프고 눈은 쑥 들어가 앞도 제대로 볼 수가 없었답니다. 아이고, 배고파. 이러다 정말 굶어 죽겠는걸. 우리 힘으로 먹을 걸 찾아봐야겠어. 개미들은 두 무리로 나뉘어 먹을 것을 찾기 시작하였답니다. 한 무리는 마을로 내려가서 먹을 것을 찾아다녔어요. 다른 무리는 그 자리에 남아서 토끼를 기다렸지요. 마을에 내려갔던 개미들은 쌀알 몇 알을 얻어왔어요. 그때까지도 토끼는 돌아오지 않았답니다. 개미들은 겨우 가져온 쌀알 몇 알을 조금씩 나누어 먹었어요. 이런 일이 있은 후부터 개미들은 토끼 등에 붙어 살지 않았답니다. 날마다 땀을 흘리며 먹을 것을 구하였지요. 개미의 가는 허리는 그때 배가 고파서 졸라맸기 때문이에요. 그때 보이지 않았던 눈은 아직도 잘 보이지 않아 가느다란 뿔을 지팡이 삼아 겨우 길을 찾아다니게 되었답니다. 마늘을 먹고 사람이 된 곰. 까마득히 멀고 먼 옛날 하늘나라의 왕은 환인이었어요. 환인은 모든 신들의 왕인 하느님으로 온 세상을 다스리고 있었지요. 환인에게는 자식이 여럿 있었답니다. 그 가운데 환웅이라는 아들이 있는데 얼굴이 잘생기고 지혜로웠지요. 그래서 아버지 환희는 환웅을 다른 자식보다 더욱더 아끼고 사랑하였어요. 환웅은 형제들과는 달리 하늘나라보다 인간 세상에 더 관심이 많았답니다. 그래서 틈만 나면 땅 위에 있는 인간 세상을 내려다보았지요. 저 아래에 아름다운 세상이 펼쳐져 있구나. 하지만 정작 인간들은 농사를 지을 줄 모르고 힘들게 살아가고 있으니. 환웅은 인간들이 사는 모습을 볼 때마다 마음이 아팠어요. 인간들을 저대로 내버려 둘 수는 없어. 내가 인간 세상에 내려가서 인간들을 도와주자. 환웅은 이렇게 마음을 정하고 아버지 환인에게 말하였어요. 인간 세상에 내려가서 살고 싶습니다. 인간 세상을 널리 이롭게 하는 나라를 세우겠습니다. 환웅은 환인에게 자신의 속마음을 털어놓았지요. 그러자 환인은 눈을 지그시 감고 잠시 생각에 잠기더니 이윽고 입을 열었어요. 너의 결심이 그렇다면 말릴 수가 없구나. 알았다. 인간 세상에 내려가도록 하거라. 너의 뜻대로 인간 세상을 널리 이롭게 하는 나라를 세우도록 해라. 아버지, 고맙습니다. 환웅은 환인의 허락을 받자 뛸 듯이 기뻤어요. 환인이 다시 입을 열었지요. 그래, 나라를 세울 곳은 정해 놓았느냐? 예, 아버지. 저기 우뚝 솟아있는 산을 보십시오. 저 산이 바로 태백산인데 인간 세상을 이롭게 할 만한 땅으로 오래전부터 점 찍어 두었습니다.
환희는 환웅이 가리키는 산을 보고 고개를 끄덕였어요. 정말 이름 그대로 크고 밝은 산이로구나. 인간 세상을 잘 다스릴 수 있겠어. 환희는 산을 구석구석 살펴보고는 갑자기 생각난 듯 물었답니다. 참, 나라를 세우려면 너를 도울 신하들이 있어야 하지 않겠느냐. 누구를 데려갈지 정해 놓았느냐? 예, 아버지. 바람을 다스리는 신 풍백, 구름을 다스리는 신 운사, 비를 다스리는 신 우사를 비롯하여 농사를 맡은 신, 질병을 맡은 신 등 여러 신들이 필요합니다. 인간 세상을 다스리려면 아무래도 그들이 필요하겠구나. 알겠다. 그들을 데리고 인간 세상에 내려가도록 하거라. 감사합니다. 떠날 준비를 마치자 환희는 환웅을 불러 말하였어요. 너한테 줄 것이 있다. 이것은 인간 세상을 다스리는 왕의 표적으로서 첨부인 3가지이다. 첨부인 3개는 거울, 방울, 칼이었어요. 둥근 해를 뜻하는 거울을 비치면 어둠 속에 숨어 사는 마귀를 쫓을 수 있었답니다. 그리고 왕의 말씀을 뜻하는 방울을 흔들면 간사한 말을 하는 무리들을 흩어지게 하고, 힘을 뜻하는 칼을 들면 악한 귀신들을 없앨 수 있었지요. 환웅은 신기한 보물들을 받아들고 하늘의 말이 끄는 수레에 올라탔어요. 그의 뒤에는 풍백, 운사, 우사 등 그를 도와 일할 3,000명의 신이 있었답니다. 환웅은 그들을 돌아보며 큰 소리로 외쳤답니다. 사랑하는 신하들이여, 인간 세상을 이롭게 할 나라를 세우러 떠나자. 환웅을 태운 수레가 앞장서고 3,000명의 무리가 그 뒤를 따랐어요. 이들은 태백산으로 천천히 내려왔답니다. 태백산 꼭대기에는 신단수라는 큰 나무가 있었지요. 환웅은 그 나무 아래에 무리를 모아놓고 말하였어요. 지금부터 이곳을 신의 도시 신시라고 부르겠다. 그대들은 나를 환웅천왕이라고 부르거라. 그러자 3,000명의 무리는 다 같이 만세를 불렀답니다. 환웅이 인간 세상에 내려와 가장 먼저 한 일은 농사를 짓는 일이었어요. 그는 농사를 맡은 신에게 이 땅에 곡식을 심으라 이르고는 풍백과 운사와 우사에게 명령하였지요. 그대들은 서로 도와 곡식이 잘 자라도록 하라. 알겠습니다, 환웅천왕님. 풍백과 운사와 우사는 바람과 비를 잘 조절해 곡식이 쑥쑥 자라도록 도왔답니다. 그리하여 그의 농사는 풍년이 들어 모든 백성이 잘 먹고 잘 살게 되었지요. 태백산에 신시를 세운 환웅은 바쁜 나날을 보내었어요. 농사일 뿐 아니라 병 고치는 일, 죄 지은 사람을 벌 주는 일 등 인간 세상에 필요한 360가지 일을 신들의 도움을 받아 백성들에게 가르쳐야 했기 때문이지요. 덕분에 신시는 살기 좋은 곳으로 바뀌어 갔어요. 백성들은 즐겁고 행복하여 날마다 춤추고 노래를 불렀답니다. 그리고 모이기만 하면 환웅을 찬양하였어요. 환웅천왕님은 정말 고마우신 분이야. 우리가 이렇게 잘 살게 된 것도 다 그분 덕이야. 그야 물론이지. 그분이 오시지 않았으면 우리는 여전히 짐승처럼 살고 있을걸. 환웅천왕님은 이 땅을 하늘나라로 만들었어. 우리에게는 괴로운 일은 전혀 없고 즐겁고 행복한 일만 가득하잖아. 태백산에는 한 동굴에서 사는 곰과 호랑이가 있었답니다. 이들은 사람들이 사는 모습을 보고는 부러워 어쩔 줄을 몰랐지요. 사람들 좀 봐.
춤추고 노래 부르며 살고 있잖아. 얼마나 즐겁고 행복하면 날마다 저럴까? 나도 사람이 되고 싶어. 곰과 호랑이는 정말 사람이 되고 싶었어요. 사람이 되어 환웅천왕이 다스리는 신시의 백성이 되고 싶었지요. 어떻게 하면 사람이 될 수 있을까? 사람이 될 수 있다면 나는 무슨 일이든 다 하겠어. 나도 그래. 한 달 동안 물 속에 들어가 있으라면 한 달이 아니라 2달이라도 있을 거야. 우리 환웅천왕님께 찾아가서 부탁해 볼까? 사람으로 만들어 달라고 말이야. 그거 좋은 생각이다. 환웅천왕님은 하느님의 아들이니 우리를 사람으로 만드는 것은 시군죽 먹기일걸. 환웅천왕님께 간절히 부탁하면 우리 소원을 들어주실 거야. 곰과 호랑이는 신시로 환웅을 찾아가서 무릎을 꿇고 빌었답니다. 환웅천왕님, 소원이 있습니다. 저희들을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사람이 될 수 있다면 무슨 일이든 다 하겠어요. 그러니 제발 저희들의 소원을 들어주세요. 환웅은 말없이 곰과 호랑이를 바라보더니 한참 만에 입을 열었답니다. 사람이 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어려운 일을 참고 견디지 못하면 결코 사람이 될 수가 없어. 그 일이 무엇입니까? 제발 가르쳐 주십시오. 저희들은 짐승의 가죽을 벗을 수 있다면 무엇이든 할 각오가 되어 있습니다. 각오가 대단하구나. 좋다. 사람이 되는 방법을 알려주마. 너희들은 햇빛 한 점 들지 않는 어두컴컴한 굴 속에서 100일 동안 기도를 해야 한다. 다른 것은 먹지 말고 마늘 20쪽과 쑥 한 줌만 먹어야 하느니라. 그러면 소원대로 사람이 될 수가 있단다. 그런 방법이 있었군요. 좋습니다. 분부하신 대로 하지요. 곰과 호랑이는 환웅에게 마늘과 쑥을 받아들고 자기들의 굴로 돌아왔어요. 호랑이가 벙글벙글 웃으며 말하였지요. 생각보다 쉬운걸. 마늘과 쑥을 먹으며 100일 동안 굴 속에서 꼼짝 않고 있으면 사람이 될 수 있다니 말이야. 그러나 그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어요. 캄캄한 굴 속에서 매운 마늘과 쓰디쓴 죽만 먹으며 견딘다는 것은 무척 힘든 일이었지요. 며칠이 지나자 호랑이는 견디다 못해 소리쳤어요. 나는 도저히 마늘과 쑥을 못 먹겠어. 배고파 미치겠단 말이야. 이러다간 사람이 되기 전에 굶어 죽을 것 같아. 곰이 달래듯이 말하였어요. 그래도 참고 견뎌야지. 사람이 되려면 어쩔 수 없어. 아니야, 나는 더 이상 못 견디겠어. 사람이 되지 않아도 좋으니 우선 빈속을 채워야겠어. 호랑이는 결국 굴 밖으로 뛰쳐나가고 말았답니다. 곰은 어두컴컴한 굴 속에 혼자 남았어요. 외로움과 배고픔이 한꺼번에 밀려왔지요. 나도 호랑이를 따라 굴 밖으로 나갈까? 곰은 이런 생각을 하다가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었어요. 아니야, 나는 끝까지 견뎌야 해. 그래서 꼭 사람이 되어야 해. 곰은 이를 악물었답니다. 참을성 많은 곰은 3-7일 동안 참고 견딘 끝에 소원대로 사람이 되었지요. 곰의 가죽을 벗고 어여쁜 여자의 몸으로 변한 것이었어요. 끈기가 대단하구나. 네가 여자로 태어났으니 이름을 지어주마. 너의 이름은 웅녀다. 웅녀는 곰 여자라는 뜻이었어요. 꿈이냐 생시냐? 내가 사람이 되다니 말이야. 이왕 여자로 태어났으니 나도 결혼을 하여 아기를 낳고 싶어. 웅녀는 날마다 신단수에 가서 간절히 빌었답니다. 하느님, 제게도 배필을 정해주세요. 귀여운 아기를 낳고 싶어요.
환웅은 웅녀가 가엾고 애처로웠지요. 그래서 웅녀를 왕비로 맞이하기로 마음먹었어요. 웅녀는 환웅과 결혼하여 소원대로 귀여운 아기를 낳았답니다. 이 아기가 바로 단군 왕검이지요. 단군 왕검은 늠름한 젊은이로 자라나 평양 땅에 나라를 세웠어요. 이 나라가 바로 고조선으로 이 땅에 세워진 최초의 나라랍니다. 단군 왕검은 고조선을 1500년 동안 다스리고는 백악산 아사달로 들어가 산신이 되었다고 합니다. 이때 그의 나이는 1908살이었답니다.